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요즘 대우차 타보셨습니까? 저희 대우자동차는 전 차종에 걸쳐 품질을 과감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워진 대우 자동차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의 점유율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50.8%,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42.3%를 기록하면서 소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이 둘이서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 중에서도 국산차 중 가장 고급차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네시스의 G90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네시스가 출범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줄곧 국산 플래그십 세단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고, 그중 대표적인 차량들로는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나 기아자동차의 오피러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그랜저나 엔터프라이즈 등이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죠. 그러나 사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대우자동차의 로얄 시리즈들은 왕실이란 그 이름처럼 왕가를 상징하던 왕자 프린스와 공작 듀크, 그리고 황제였던 임페리얼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고급 세단 시장을 장악하기 전인 1970년대부터 국내 고급차 시장을 독점했다시피 했고, 그 덕분에 당시 대우자동차의 위상은 앞서 설명했던 요즘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못지않게 대우 왕국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우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때 그 시절 부의 상징으로 통하던 자동차이자 대한민국 고급차 시장을 석권했었던 대우자동차의 로얄 시리즈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왕실의 그 시작,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신진자동차는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55년 미군이 사용하던 폐차 셰시를 매각해받아 버스를 만들어 회사를 키워나갔고, 그 다음은 버스에서 승용차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미군 지프의 엔진과 셰시 그리고 변속기를 사용해 신성호라는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신성호는 태생 자체가 재생차다 보니 품질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가격도 경쟁사들의 차량보다 비싸서 판매량이 영 좋지 못했는데, 그러나 신진자동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966년 일본 토요타와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코로나와 크라운 등 소위 토요타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차량들을 라이센스 생산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에 들어서자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저우 원라이는 한국과 대만에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4개의 원칙, 저우 4원칙을 내걸었고, 그 결과 토요타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신진자동차와의 제휴도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신진자동차는 급하게 눈을 돌려 미국 GM과의 공동 출자로 제너럴 모터스 코리아 자동차를 1972년에 설립하게 되었고, 이때 들여온 모델이 바로 쉐보레 1700과 로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오펠사의 레코드였다고 하네요. 먼저 쉐보레 1700은 비포장 도로가 많았던 당시 국내 도로 실정과 맞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특히나 1973년에 불어닥친 석유 파동으로 연비까지 나빴던 쉐보레 1700은 그렇게 3년 만에 단종을 맞게 되었죠. 하지만 레코드라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만든 현대자동차 최초의 플래그십 세단인 포드 20M보다 그 크기는 작았지만 특유의 단아하고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모두를 독일에서 공수받아 제작했기 때문에 고급 편의 사양과 함께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 결과 레코드는 국내 고급 세단의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게 되었고, 특히나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급차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자동차는 레코드 인기에 힘입어 1975년 레코드의 외관을 더 가다듬어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서 로얄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레코드 로얄까지 탄생을 시켰다고 하네요. 신진에서 세안으로, 그리고 다시 대우에서 태어난 로얄. 1976년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사였던 신진자동차는 갑작스런 경영 악화로 결국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진자동차는 각각 세안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전신인 거화자동차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대우그룹이 1978년에 등장해 세안자동차의 산업은행 지분을 사들이면서 로얄이란 이름의 자동차는 대우에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대우는 오펠 레코드의 최신 버전인 7세대 2형 레코드를 바탕으로 1.9 4기통 엔진을 얹은 102마력의 신형 레코드 로얄을 선보이며 점점 성장에 가나했지만, 갑작스런 2차 석유 파동으로 대우 로얄의 미래는 어두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그 속담처럼
대우 로얄의 미래는 금세 밝아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 장관급들의 관용차가 6기통이 아닌 4기통으로 제한된다는 조치가 실행되면서 당시 6기통 엔진이 장착되었던 기아자동차의 푸조 604나 현대자동차의 그라나다의 빈틈을 파고든 최적의 자동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커다란 차체에 비해 적당한 가격과 우수한 연비, 그리고 멋진 디자인, 심지어 장관들의 자동차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진 레코드 로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펠에서 수입한 2.0 디젤 엔진으로 대한민국 최초 디젤 세단인 로얄 디젤까지 선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승용형 디젤 엔진으로 개발된 이 엔진은 당시 디젤 엔진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심한 소음과 진동이 동반되어 많은 판매로 이어지진 못했고, 또한 디젤 엔진 특성상 그 크기를 줄일 수 없어 보닛의 중앙부를 솟아오르게 만든 전용 후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우그룹은 1983년 GM과의 수년간 경영권 협상을 끝내고 완전히 경영권을 받으면서 세안자동차에서 완전한 대우자동차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간 계속 사용해오던 레코드란 이름도 로얄 디젤 이후로 그 꼬리표를 완벽히 떼어내 왕가를 의미하는 로얄이란 고유의 이름으로 로얄 시리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대우자동차의 주력 모델로 삼게 되었죠. 로얄 패밀리. 1983년 대우자동차는 신진자동차 시절 토요타 크라운의 한 트림이었던 로얄 살룬에서 그 이름을 따와 세안자동차의 최고급 차량이었던 레코드 로얄의 부분 개선 모델인 로얄 살롱을 내놓게 되었는데, 1984년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관용차들의 6기통 엔진 자동차를 제한하게 되면서 대우자동차는 오펠에 2.0 엔진이 장착되었던 로얄 살롱을 관용차로 납품하며 다시 한 번 더 장관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 대우자동차는 로얄 살롱의 아래급이지만 과거 고급 세단의 대명사였던 레코드 로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로얄 프린스까지 선보였고,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었던 로얄 시리즈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가격의 신규 모델인 로얄 XQ도 선보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로얄 XQ는 차체가 로얄 시리즈와 비슷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훨씬 낮은 1.5리터 엔진을 품고 있어 소형차 세금으로도 중형차를 탈 수 있다는 점을 대우자동차는 적극 어필했고, 훗날에는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와 함께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준중형차라는 세그먼트를 형성하는 감초 같은 모델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최대 85마력의 힘밖에 내지 못했던 이 엔진은 에어컨을 켠 채 언덕을 못 올라갈 정도로 로얄의 크고 무거운 차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또 3시리즈를 M3로 드레스업하는 외관 튜닝처럼 로얄 XQ를 구입한 많은 중산층들 역시도 XQ를 그 윗급인 로얄 프린스로 개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우자동차는 로얄 XQ를 1985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뒤 1987년까지만 생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로얄 XQ가 아닌 로얄 두크라는 후속 모델로 출시를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얄 왕국 최고의 전성기. 198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는 저가형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게 크게 밀리며 업계 선두를 내어주게 되었지만, 확실히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는 자신들의 왕국인 로얄 패밀리를 앞세워 막강한 지배력을 과시하게 되었죠. 게다가 여기서 대우자동차는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로얄의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저가형 모델인 로얄 XQ와 주력 모델이었던 로얄 프린스, 그리고 고급 모델의 로얄 살롱을 주축으로 당시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을 확실히 휘어잡아 나가게 되었고, 그 정점은 1986년으로 당시로서는 초호화 첨단 사양이었던 트립 컴퓨터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새로운 대시보드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전자연료 분사식 엔진이 탑재되었던 오펠사의 제나토어까지 들여오면서 대우자동차는 로얄 살롱을 한층 더 고급화한 로얄 시리즈의 최고급 세단인 로얄 살롱 슈퍼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얄 살롱 슈퍼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성능도 좋고 가장 비싼 자동차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대우자동차의 운은 그치지 않고 과거 로얄 살롱이 장관들의 관용차가 되어 호재를 맞았던 것처럼 로얄 살롱 슈퍼 역시도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린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저 호황을 맞으며, 그 비쌌던 로얄 살롱 슈퍼는 비록 아직까지도 엔진이 4기통밖에 안 됐지만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매우 잘 팔리면서 1970년대 말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로얄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왕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
영원할 것 같았던 대우자동차, 그리고 그 로얄 패밀리의 최정점이던 로얄 살롱 슈퍼는 같은 해 하반기에 등장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그랜저의 등장으로 슬슬 어둠이 다가오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고급 세단의 수요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굴욕을 맞게 되었죠. 사실 현대자동차는 과거 포드의 그라나다를 라이센스 생산해 고급차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시로서는 로얄 왕국이 너무 굳건해 경쟁이 안 되었고, 또 때마침 포드가 그라나다의 부품을 단종한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발빠른 태세 전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플래그십인 그라나다를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서 바로 미쓰비시와 제휴한 다음 미쓰비시의 플래그십인 데보네어를 기반으로 대망의 그랜저를 공동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좋아 공동 개발이지 당시 현대자동차는 엔진부터 차량의 모든 것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부터 차량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미쓰비시가 맡아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그저 외관 및 실내 디자인 일부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당시 소비자들은 기존에 익숙했던 수수하거나 둥근 이미지의 기존 유럽식 세단인 대우 로얄의 디자인보다 뭔가 미국식 고급 세단처럼 더 크고 각진 형태의 그랜저에서 더욱 고급차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었죠.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의 2.0, 2.4 시리우스 엔진을 탑재하고 국산차 중 최초로 락업 클러치가 장착된 전자제어식 4단 자동 변속기 등 다양한 첨단 사양을 앞세워 당시 열악했던 국산차 품질 속에서도 높은 국산화율로 최고의 품질을 보여준 그랜저 덕분에 철옹성 같았던 대우의 로얄 살롱 슈퍼를 압살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4기통 엔진으로 제한하는 규제까지 풀리게 되면서 현대자동차는 과거 그라나다 때부터 6기통 엔진을 다뤄본 기술과 노하우로 4기통 엔진만 줄곧 다뤄왔던 대우자동차보다 6기통 부문에서는 더욱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그랜저가 첫 등장하고 3년 뒤인 1989년부터 164마력의 3.0 V6인 미쓰비시의 6기통 사이클론 엔진을 탑재한 그랜저를 선보였고, 특히 고급 세단과는 어울리지 않던 전륜구동 기반의 대형 세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의 로얄 살롱 슈퍼를 그야말로 스펙과 판매량 등 모든 부문에서 압도를 했다고 하네요. 몰락하는 왕국, 그렇게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한 대우자동차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로얄 살롱 슈퍼를 약 1년 만인 1987년에 급히 단종시켜버리고 곧바로 오페 세나토르의 차체에 홀덴 코모도어의 전면부를 이식한 로얄 살롱 슈퍼의 부분 변경 모델 슈퍼 살롱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 차량은 전작과 비교해 더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이 사용되었고 오디오와 열선 시트, 그리고 1980년대 차량이었지만 뒷좌석에는 조절하는 에어컨과 오디오 리모컨 등으로 더욱 고급스러워졌지만 아쉽게도 차량의 전반적인 짜임새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대우자동차가 원했던 만큼의 분위기 쇄신은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는 새롭게 적용한 립 범퍼로 차량의 전장을 늘려 자동차를 더 커 보이게 하는 시도도 해보고 로얄 XQ의 후속 모델인 로얄 듀크도 선보이며 기존 라인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갔는데, 결국은 개발이 아닌 개량이었기 때문에 왕국이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우자동차는 로얄 패밀리의 왕자이자 대우자동차의 대표적인 중형 세단 로얄 프린스에서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의 범퍼와 헤드라이트,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등 전면부 디자인을 모두 개선해 고급 세단 다음으로 자신들에게 강점이 있던 중형차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강화해 보려 했지만 어느새부턴가 중형급 승용차 시장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굳건했던 로얄 패밀리는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에게 이제 대우의 로얄 시리즈들은 타사보다 동력 성능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퇴보했다는 평을 듣게 되었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들의 왕국에 금을 가게 했던 장본인 그랜저의 전륜 플랫폼을 활용한 2세대 소나타의 등장으로 왕국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왕국이 건재했을 때 소나타 1세대는 스텔라의 최상위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 엔진과 편의장치만 변경되었을 뿐 차체는 스텔라였기 때문에 로얄 시리즈들과 비교해서 차체도 작은데 더 비싸 판매 부진을 겪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 왕국을 위협하려 칼을 갈고 나온 2세대 소나타부터는 로얄 프린스가 아닌 그 윗급의 로얄 살롱 전기형과 맞먹을 정도로 차체는 더 커지고 디자인 역시도 공기역학적인 에어로다이나믹까지 접목되면서 소나타는 사전 계약 한 달 만에 약 10,000대가 계약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세는 당시 대우 로얄 시리즈와 기아 자동차의 콩코드를 제치는 것은 당연했고 약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며 대한민국 중형 세단을 대표하는 자동차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얄 왕국의 마지막 황제, 1989년 2월
대우자동차는 그랜저의 등장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최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V6가 아닌 국산차 최초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된 184마력의 오펠 제나투어 3.0 모델을 활용해 로얄 시리즈의 최고봉 모델 임페리얼을 등장시키게 되었는데, 출시 초기에는 최고급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 내장재와 각종 편의장치, 그리고 딱 봐도 화려했던 그 풍채로 그랜저의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아 오기 시작했지만 6기통 엔진 자체를 만져본 적 없던 대우자동차의 앞날은 역시나 순탄하지 못했죠. 특히 기를 쓰고 도입했던 오펠의 3.0 모트로닉 직렬 6기통 엔진은 냉각계통이 부실해 주행 중 과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 외에도 최고급 차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임페리얼은 장고장도 많아 서서히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품질을 자랑했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보다 품질도 좋지 못해 과거 고급 승용차는 대우의 로얄이라는 그 이미지마저 스스로 갉아먹게 되었는데, 결국 대우자동차는 품질 문제와 판매 부진으로 겨우겨우 863대만 판매한 채 그렇게 대우 로얄 왕조의 막은 내리게 되었죠. 왕국의 왕자에서 그냥 왕자로, 시대가 변하면 기술도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만 대우자동차는 1970년대부터 늘 해오던 것처럼 근본적인 개발 없이 해외 제조사의 모델들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일부 개량 수준으로만 변화를 해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얄 패밀리의 황제였던 슈퍼살롱과 임페리얼은 현대 그랜저에게 먹혔고, 왕자였던 로얄 프린스는 같은 현대 소나타에게 무너지게 되면서 대우왕국은 그렇게 예견되었던 몰락의 길을 걸으며 승용차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현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신형 차량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 아닌 또다시 오펠 레코드에 들어가는 제너럴 모터스의 GMV 플랫폼과 홀덴사의 1.8 2.0 엔진을 사용해 1991년 로얄 패밀리의 마지막 후손인 프린스와 브로웜을 내놓게 되는데, 역시나 1966년에 개발되었던 후륜구동의 이 플랫폼은 구형 플랫폼이었던 만큼 차폭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당시 동급 차량 대비 전폭이 가장 좁은 자동차가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전 모델인 로얄 프린스에 비하면 큰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기존처럼 낡은 구조의 리지드 방식 서스펜션을 사용했기에 승차감은 생각보다 나빴고, 대우자동차는 이러한 점을 없애고자 엄청나게 긴 스트로크와 물렁한 스프링을 조합하면서 나름대로 승차감을 올려봤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전륜구동인 타사의 FF 방식 차량들보다 F하렸던 프린스의 코너링이 더욱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 역시도 경쟁차 대비 낮은 출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은 당시 공기저항계 수가 가장 낮은 자동차이자 디자인만큼은 시대를 앞선 자동차라는 수식어를 지닌 대우자동차의 첫 고유 모델 에스페로를 만들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린스를 만들어 엄청난 공력 성능 개선을 이뤄냈고, 실제로도 프린스는 공력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시속 160km 이상 구간에서는 경쟁 차량들 대비 확실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우자동차의 전부이자 그 자체였던 로얄이란 단어는 이제 사라져 로얄 프린스가 아닌 그냥 프린스가 되었지만, 그래도 프린스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나름 신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뉴 소나타에게 어느 정도 반격을 날리는 데 성공했고, 1996년에는 뉴 프린스까지 출시하며 단종되는 1999년까지 약 59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로얄 패밀리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듯 프린스는 1995년에 일어났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구속하던 사건에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되기도 했. 프린스와 임페리얼 그 사이에 무언가. 초대 그랜저의 완패를 당해 출시된 지 1년 만에 단종이 되었던 로얄 살롱 슈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했던 슈퍼살롱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로얄 프린스가 프린스로 변화하던 1991년 왕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브로웜이란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차량은 출시 당시 프린스와 차별화된 럭셔리 이미지를 표방해 명차의 향기, 귀하의 명성을 위한 고품격 네오클래식 세단이란 말로 광고를 했지만, 그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그저 프린스의 외관을 번지르르하게만 바꾼 가지치기 모델 수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브로웜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했다고 하네요. 물론 프린스보다 더욱 둥근 형태의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크롬 도금 장식까지 잔뜩 바르면서 오늘날 보더라도 다소 화려했던 브로웜이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국내 소비자들은 럭셔리 세단에서 가장 중요시하던 점이 바로 차체의 크기였기 때문에 프린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완벽히 똑같은 체급이었던 브로웜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는 프린스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임페리얼의 직렬 6기통 3.0 엔진을 개량해 브루엄 3000이란 모델을 선보이게 되었고, 이 외에도 휠과 내장 부품을 임페리얼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더욱 고급화를 꾀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브루엄 3000은 경쟁사의 플래그십 세단들보다 다소 임팩트는 없었지만 임페리얼이 단종된 1993년부터 어찌저찌 대우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마저도 1994년에 대우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인 아카디아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브루엄 3000은 출시된 지 약 8개월 만에 조기 단종을 맞게 되었죠. 그래도 대우자동차는 브루엄을 놓지 않고 1996년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쳐 뉴브루엄을 내놓게 되었고, 특유의 중후한 디자인은 극의 취향인 어르신들에게 나름 잘 먹히면서 뉴브루엄의 판매량은 제법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19년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사골처럼 우려먹던 대우자동차의 GM V 플랫폼은 로얄살롱부터 슈퍼살롱을 거쳐 대망의 브루엄에서 완전히 퇴역을 하게 되면서 대우자동차의 후륜구동 세단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외제차인 듯 외제차가 아니었던 아카디아. 대우자동차는 자사의 플래그십으로서 브루엄 3000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오펠과 홀덴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격 고유 개발한 대형 세단을 선보이나 했지만, 돌연 일본 혼다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혼다의 플래그십인 레전드를 또다시 라이센스 생산하는 길을 걷게 되었죠. 물론 기술의 혼다라는 별명이 확실하던 그 시절 혼다의 플래그십인 레전드는 그랜저와 똑같이 전륜구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정면 대결에서 대우가 또다시 대형 세단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결과는 당시 3천만원대의 그랜저나 포텐샤보다도 약 1,500만원이 비싼 대우의 아카디아는 4천만원 중반대라는 높은 가격으로 출시되어 당초 대우자동차가 예상했던 연간 6,000대의 판매 수량에는 크게 못 미쳤고, 특히 1997년부터는 기아자동차가 작정하고 내놓은 엔터프라이즈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을 앞세워 만든 쌍용 자동차의 걸작 체어맨까지 같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아카디아는 1994년부터 단종이 되는 1999년까지 약 10,000대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카디아는 당대 출시된 고급 세단 중 가장 고성능의 엔진이 탑재가 되었는데, 이 엔진은 220마력의 3.2 자연흡기 엔진으로 혼다의 그 유명한 NSX와 실린더 블럭을 공유하는 엔진이었고, 또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형태의 세로로 배치된 엔진 덕분에 전륜구동이면서도 후륜구동 느낌이 났던 세단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ABS는 물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에어백이 설치되어 국내 최초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가 되었고, 이 외에도 시트 포지션 메모리 기능과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버튼식 도어 개폐 장치 등 다양한 편의 장비로 안정과 편함을 다잡은 고급 세단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에서는 크롬 장식으로 화려함을 자랑했던 그랜저와 달리 아카디아는 최대한 장식적인 요소들을 절제하며 세련된 스타일로 스포티함을 자아냈고, 또한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은 엔진과 당시 한 체급 아래인 중형 세단들에서나 볼 법한 수치인 1580kg대의 가벼운 공차 중량, 그리고 그랜저나 포텐샤보다 약 20cm나 더 길었던 2910mm라는 엄청난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아카디아는 탁월한 승차감과 주행 안전성을 보여주게 되었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아카디아의 판매량은 처참했고,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대우그룹이 쌍용의 최고급 세단인 체어맨을 손에 넣게 되면서 새천년인 밀레니엄 시대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1999년 12월 대우자동차는 아카디아를 그렇게 리스트에서 완전히 지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얄이란 그 이름처럼 영광스러웠던 나날을 보냈던 대우자동차, 그리고 그랜저의 등장으로 몰락했던 왕국과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양한 차량들까지 로얄 시리즈와 그 후속작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